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이 무엇인지,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1장은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 네트워크 끝단 부분, 즉 우리가 인터넷망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PC 등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어떤 액세스 포인트, 또 와이파이망 이런 것들이 액세스 네트워크가 되겠고, 또 무선이라든가 또는 실제 유선, 이더넷 케이블 이런 것들을 또 쓸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구조를 다시 한번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내셔널 또는 글로벌한 ISP,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에 연계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업자, 그 위에 또 이렇게 계층적으로 다른 나라와 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물론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 엣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와이파이 망에 우리가 접속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유선 망에 연결된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사용하는 그런 기능의 단말기라면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끝단에는 이런 클라이언트나 또는 서버 이런 것들이 호스트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는데, 서버를 본다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끝단 부분에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위한 웹 서버라든가 또는 뭐 DB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버가 되겠죠. 종종 이제 이런 서버들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단말기보다는 좀 고가의 장비고, 우리가 많은 서비스,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두어서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또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엣지망에서 이제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액세스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매체, 통신 매체를 사용한다고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은 이제 유선일 수도 있고 또는 무선일 수도 있는 통신 링크, 그것을 사용하는데, 와이파이 같으면 이제 무선으로 우리가 라디오 신호를 이용해서 접속하겠고, 우리가 이런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또 액세스 포인트를 쓴다 하면은 이 부분은 또 우리가 ADSL 모뎀이라든가 또는 케이블 모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유선으로 접속해서 쓰겠죠. 이런 것은 이제 와이어드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과 유선 통신 링크가 있다. 자, 네트워크화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는 봤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이 만약 KT망이라면은 KT망이 또 다른 또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어떤 망과 접속이 돼야 된다면은 그쪽에 또 하이러키칼리 계층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셔널 또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을 이용해서 연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터커넥티드 라우터를 이용해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망을 연결한다 하는 것은 결국 라우터들이 그 안에 있는 구성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 라우터들을 서로 연동을 시키고, 이 라우터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망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은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앞에서부터 봤지만은 여러 다양한 망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망과 피지컬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보면은, 이 끝단에 있는 호스트 또는 시스템과 이 라우터, 이게 이제 라우터의 아이콘이 되겠는데, 라우터의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정집이라면은 어떤 주거, 지역의 어떤 액세스망, 그건 레지던셜 액세스망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집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거기에 연동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게 KT망이건 LG 플러스망이건 거기에 이제 연동해서 인터넷망과 접속이 되겠죠. 또는 이제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은 학교라든가 또는 회사, 거기는 이제 기관 액세스 네트워크다.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액세스망이라고, 레지던셜 액세스망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규모가 큰 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 또는 피프스 제너레이션 망을 이용해서 이런 망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램보다는 WAN이 되겠죠.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이런 것을 우리가 무선으로 또 연결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액세스망도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바일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앞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코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끝단은 이제 항시 어떤 호스트, 컴퓨터 서버라든가 이런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액세스망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액세스망을 본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케이블망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케이블을 집이라든가 아파트에 미리 가설을 이렇게 미리 해두죠. 그래서 90%, 8, 90% 이상이 케이블망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다 집 또는 하우스, 아파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설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 중에서. 자,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가지고 운영하는 케이블 사업자는 이 케이블망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케이블망보다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인터넷이 이제 1990년대 특히 이제 이 케이블망 사업자가 이런 케이블 모뎀을 개발해서 전시회에서 소개한 게 1993, 4년 이 무렵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케이블 사업자가 저쪽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블 TV 쇼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개의 업체가 케이블 모뎀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케이블 사업자는 케이블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텔레폰 전화망 사업자는 전화망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그런 서비스를 고려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반포 전화국과 이제 그 현대전자,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현대전자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을,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포 전화국 가입자 100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케이블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텔레폰망이 되겠어요. 그것은 ADSL을 처음으로 사용한 예가 되겠는데, 그건 뒤에 ADSL 할 때 이제 자세히 간단히 또 소개 필요한 부분은 간단히 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우선 케이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텔레폰 사업자가 하는 것이 텔레폰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이것을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케이블 모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TV만 있었죠. TV. 이걸 TV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TV. 그러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싶으니까 인터넷 사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이제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셋탑박스, 케이블 모뎀이죠. 모뎀을 두어서 PC에 연결해서 이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 부분도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했지만 디지털로 해서 같이 IPTV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 시작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라이즈드 된 서비스로 이렇게 진화 발전이 되었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자, 여기에 이제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원래 서비스하던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 거기에 이제 이런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스플리터는 나누는 거죠, 신호를. 이쪽 케이블 TV를 보기 위한 이런 아날로그 신호와 케이블 모뎀에서 또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스플리터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자, 끝단은 이렇게 케이블 헤드엔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서버라든가 거기서 이제 필요한 케이블 TV 콘텐츠라든가 또 인터넷 망과 연동시키는 일을 여기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의 케이블 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가능한 건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선의 어떤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봤을 때, 그걸 이제 주파수 밴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걸 쭉 펼쳤을 때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다른 채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YTN이다, 얘는 MBN이다, 얘는 TV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밴드위스가 약 6MHz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전체는 약 500메가 대역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나누고 일부는 또 컨트롤러 쓰고 해서 데이터로 일부 쓰고 해서 채널을 나눠서 그런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 기술을 우리가 FDM이라고 그런다. 그것은 이제 프리퀀시 축을 봤을 때 그렇게 프리퀀시 축 대역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FDM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각각이 다른 주파수,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 채널 했을 때 89.1MHz, 90.3MHz, 93.1MHz 이런 FM 라디오를 생각했을 때 각각이 틀린 프리퀀시 대역을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케이블이지만 여기에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조금씩 틀린 대역을 가지고 다른 이렇게 방송, YTN, TV조선, MBN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쓴다. 일부 또 다른 채널은 컨트롤러 또는요 데이터용으로도 쓰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아날로그 TV, 케이블 TV를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케이블 TV 방송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 케이블 모뎀을 이용했을 때 여기 데이터 통신을, 컴퓨터 통신을 위한 그런 데이터, 인터넷을 위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끝단에 있는 부분은 그 용어로 터미널러지를 배우는 게 일장의 목표이기도 하는데 CMTS라고 한다.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이 이렇게 연동이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이것은 없었고, 단지 이 컴퓨터도 연결이 안 됐었고,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만 있었지만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 케이블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TV 신호들, 각 틀린 주파수들을 사용한 그런 것들이 공통의 쉐어하는, 공유하는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케이블이 이제 사용되고, 또한 옵티컬 파이버가 쓴다면은 우리가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과 파이버가 짬뽕이 돼 있다, 혼합이 돼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시얼, 줄여서 HFC라는 에크로님이라고 그러죠. 에크로님, 약어로서 이렇게 HFC라고 부른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케이블이고 여기가 옵티컬 파이버라든가, 또는 여기가 또 옵티컬 파이버고 여기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혼합된 것을 그런 식으로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시메트릭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메트릭하다는 것은 이제 대칭적인데, 이건 비대칭적인 것인데, 뭐가 비대칭적이냐? 두 개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GP를 생각하면 여기서 업로드 할 때, 또 다운로드 할 때, 그 속도가 밴드 속도, bps, 그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좋겠어요?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거 볼 때 다운로드 속도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서버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들 실제 올릴 것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콘텐츠 소비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다운로드 되는 게 더 밴드위스가 더 큰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이 서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업과 다운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은 40Mbps에서 1Mbps 사이로, 다운스트림은 더 업스트림 했을 때 속도 30 내지 100Mbps보다 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여기가 더 빠르고 대역폭이 더 큰 속도가 빠른 이런 다운스트림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메트릭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케이블이 아닌 전화선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DSL, 뒤에 전화선에서는 우리가 ADSL 모뎀이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A가 어시메트릭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케이블을 이용한 망이 되겠고, 또 파이버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과, 이건 코엑시얼 케이블과 파이버가 이렇게 혼합이 돼 있을 때 우리가 HFC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이버가 망이 이제 밴드위스 속도,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역폭 많고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쉐어하는 망은 조금 빠른 걸 쓰고, 그 다음에 각 집은 각각이 이제 쓰는 쪽은 조금 느린 것을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큰 다른 인프라가 또 텔레폰 사업자, 전통적으로 이제 1876년에 알렉산더 그램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이후로 계속 이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됐고, 그래서 아주 더 보편적인 인프라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용한 인터넷, 그런 것들이 또 1990년대 중반에 많이 고려가 됐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 반포전화국 100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했고, 그때의 속도는 1.544Mbps T1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해서 이제 각 가입자, 100가입자의 어떤 비디오 온 디맨드, MPEG 1 정도, MPEG 속도, 지금처럼 더 빠른 동영상, HDTV급의 그런 것들을 보낼 수는 없고,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1994년 그 무렵이 됐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업체가 되겠는데, INC라는 업체하고 과거에 현대전자하고 같이 조인트로 개발해서 KT에 납품을 해서 100가입자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자된 돈이 약 200만 불 정도 됐으니까 한 가입자당 약 2만 불. 지금 같으면은 ADSL 모뎀 쓰고 케이블 모뎀 쓰면은 한 달에 기껏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2만 불 정도 이상 되는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시범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94년, 3년, 4년 그 무렵이 되겠고, 그때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태동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ADSL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로통신이 하고, 그 다른 회사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인터넷망 인프라가 또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케이블을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텔레폰 라인, 그러니까 전화선이죠. 전화선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가입자선. 이것을 이용하고, 모뎀이란 건 항상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서 신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호하는 변환해주는 모듈레이션이 바꿔주는 건데, 그럼 바꿔주고 또
또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고 디모듈레이션. 자, 여기 전화선을 썼죠. 그래서 전화 통화도 되고 이 선을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터넷도 하고 그게 바로 ADSL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화국이죠. 센트럴 오피스. 예, 이제 이런 DSLAM 장비가 있고 이건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액세스 멀티플렉서 장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바로 또 인터넷을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을 연결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1993, 4년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쭉 발전이 되온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선은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 데이터 다른 주파수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선을 주파수 대역에서 틀린 대역,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가 틀린 차로, 고속도로 같으면 틀린 차선을 이용해서 하나는 보이스, 하나는 데이터는 더 빠른 차선 이렇게 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전화선은 센트럴 전화국이죠. 센트럴 오피스에 이렇게 DSLAM이라는 장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것을 이용한 인터넷을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전화기를 위한 우리 전화, 보통 전화를 위한 전화. 이건 이제 보통 4kHz 주파수 대역으로 치면은 그 정도 낮은 대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용으로 쓰고 주파수를 그 프리퀀시 대역을 나눠서 쓰는 것은 앞에서 프리퀀시 대역 나누는 것처럼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유사한데 그 미디어 매체 그 자체는 여기는 텔레폰망이고 거기는 케이블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것은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또 이것이 전화선은 가는 만큼 그만큼 전송 속도도 느리고 또 많은 선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한 가입자가 연결하는 거죠. 앞에서 케이블은 두꺼우니까 여러분들 RF 케이블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비디오 케이블. 두꺼우니까 두꺼운 만큼 그만큼 전송 속도도 빠르고 또 많은 가입자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여러 가입자들이 쉐어해서 쓰는 거죠. 공유해서. 얘는 혼자서 1대1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앞에서는 쉐어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운스트림도 마찬가지. 다운스트림 속도가 더 빨라겠죠. 그래서 24 내지 52Mbps 케이블보다는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또 업로드하는 속도는 더 이제 느린 거죠. 그래서 3.5 내지 16Mbps. 이것은 약간 숫자는 이제 틀려줄 수가 있겠는데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운되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칭적이다. 속도가 다운하는 것과 업이 비대칭적이다. 항시 다운은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다운이고 여러분들이 그 망 쪽으로 보내는 게 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망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홈망을 보면 홈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집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정, 집,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 이게 이제 이런 집에 있는 이 표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 기능 액세스 포인트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그 전에 이제 모뎀이 있는 거죠. 모뎀, ADSL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로 합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무선까지 해주고 같이 이렇게 라우팅 기능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액세스망이다. 그 앞에 이제 신호를 변환시켜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ADSL 모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또 케이블을 쓴다면 케이블망을 쓴다면 케이블 모뎀. 여기 있는 것처럼 케이블과 DSL 모뎀을 쓴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라우터, 파이어월, NAT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간단한 거니까 집에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규모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그 기능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드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하고 이렇게 그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집에서 와이어드 같은 경우는 100Mbps로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빠른 것들은 이제 1GBps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자, 와이파이망은 이렇게
이것도 우리 교재 7장에 자세히 소개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802.11 IEEE에서 이 표준을 만들었는데, 802.IEEE IEEE 거기 이제 세계 전기전자학회 이름이죠. 거기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표준을 정하는 게 그게 802.11 A, B, G, N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속도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 기술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의 박스로, 싱글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이 하나의 박스, 이것도 ADSL 모뎀 틀리게 또는 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액세스망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선 액세스망은 액세스 포인트, 금방 본 그런 액세스 포인트,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이런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연동이 된다. 여기에서 AKA는 OR가 되어 있어요. Also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또는 OR로 생각합니다. OR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기지국. 자,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제 이게 와이파이 망이죠. 무선망, WLAN. 이렇게 근거리 지역이니까 로컬이니까 로컬리 사용되는 그런 액세스망이 되겠는데, 로컬 에어리어에서. 자, 피트 3으로 나누면 미터 정도가 되겠는데 약 30m 반경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802. 이게 IEEE가 표준으로 정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IEEE가 있지만 그건 생략한 건데, 802.11 BGN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만 그것에 따른 속도가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와이파이 표준 그리고 속도, 전송 속도,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액세스망을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것이 결국 인터넷망으로 연동돼야 되니까 이렇게 라우터의 그 엔드 시스템이 라우터에 연동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앞에서 본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이제 액세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거의 이제 필수품으로 쓰고 있는데, 와이드 에리어 셀룰러 액세스망을 또 그걸로 이제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대신 무선망인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것이 이제 LTE라든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핍스 제너레이션 셀룰러망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와이파이 무선망보다는 발전 속도는 더디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핍스 제너레이션까지 지금 서비스가 국내에서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핍스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많이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와이파이 랜, 로컬리 사용되는 랜보다는 이렇게 셀룰러망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LTE라든가 핍스 제너레이션, 여기서는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커버하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 앞에서의 수십 미터의 반경을 훨씬 초월하는 이런 넓은 대역에서 사용될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수십 메가bps라든가 핍스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거의 핍스 제너레이션은 1기가bps 정도급의 속도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됐으니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액세스망 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이제 대학교라든가 또는 뭐 회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서는 이제 규모가 아무래도 스위치라든가 이런 라우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또 서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더 여기 이제 구성 부품들이 인터넷망의 어떤 nuts and bolts 구성 부품들, 그런 것들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이렇게 통신 링크의 속도라든가 밴드위스라든가,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중간에
코어 장비들의 어떤 액세스 장비라든가 코어 장비들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들이 되겠죠. 회사라든가 대학들이 사용하는 그런 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액세스망이지만 규모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틀리게 이렇게 정의해 본 게 엔터프라이즈망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또 와이어드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처럼 회사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쓰는 것이, 혼합해서 쓰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자, 이더넷 같은 경우 와이어드 액세스에 보통 이제 100mbps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끝단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 쓰는 것이 100mbps가 보편적인데, 우리가 1GBps, 10GBps도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백번망은 아무래도 속도가 이렇게 수십 GBps급의 이 정도 속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망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봤던 IEEE 802.11 뭐 ABG 뭐 N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빠른 것들이 표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더 발전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망을 보면은, 이건 이제 특별히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특히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컨텐츠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밴드위스가 굉장히 많고, 또 콘텐츠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서버하고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단말기하고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코어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서버가 또 필요하고, 그 중간에 또 통신망도 굉장히 빠른 것들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구축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19군데 나라에 이렇게 19군데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적게는 뭐 수천에서 많게는 수백만, 수십만 이런 서버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고, 여기서 소모하는 전기량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든가 거기에 전력 소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퍼레이팅 코스트, 그러니까 운영비로 치면은 뭐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 새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비용들, 또 통신망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당한 부분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전기비도 굉장히 많이 25% 뭐 많게는 30%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극이라든가 이런 자연 냉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런 인프라의 이런 그 데이터 센터의 이런 서버의 아키텍처, 벤틸레이션 하는 아키텍처, 이런 것들도 구글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회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디자인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회사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십 또는 수백 기가비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한 이런 링크들이 이제 서로 연동이 돼 있고, 그 서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천에서 수십만 개가 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한다. 자, 이걸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바이딩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패킷을 보내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라는 것이 양이 이제 적고 많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보내기 좋은
어떤 데이터의 묶음, 그것을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데 그 묶음의 어떤 보내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데이터라면 쪼개서 패킷으로 만들어서 그걸 패킷타이즈라고 그러는데 패킷타이즈 시켜서 보낸다. 자, 호스트에서 이제 보낼 때 이렇게 일단 프로토콜 스택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좋은 패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 1장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개 패킷이 있다. 예를 들면은 쪼갰는데 간단하게 두 개의 패킷이 있다. 하나가 L이다. L 비트다. 그리고 여기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 링크 트랜스미션 속도는 R이다. 그랬을 때 이 걸리는 시간, 딜레이, 그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L을 R로 나누면 되겠어요. 이건 비트고, 이건 BPS이기 때문에, 이거 비트 단위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 남은 단위가 세크가 되겠죠. 세컨드. 지연 시간, 속도가 되겠죠. 시간. 걸리는 지연 시간. 딜레이 타임. 전송 속도죠. 전송 딜레이 타임이죠. 전송 딜레이 시간. 세컨이니까 시간.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보낸다면 하나가 L이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2를 곱하면 이제 두 개의 패킷을 보낼 때 걸리는 전송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링크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링크 캐패시티라든가 또는 also known as 또는 링크 밴드위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피지컬 미디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용어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비트라는 게 있고 이 보내는 전송하는 쪽과 받는 쪽에서 우리가 한 비트씩 보내죠. 결국은 한 비트씩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송했을 때 전파했을 때 그 비트 프로파게이트 하는 비트,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신호죠. 그 다음에 피지컬 링크는 그 전송하는 쪽과 받는 쪽에 그 실제 선, 그것이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그 구리선도 있을 수 있고 광섬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코엑시얼 케이블도 있을 수 있는데, 동축선, 그것을 이제 신호가 이 안에서, 또 파이버면 파이버 이 안에서 그건 이제 광섬이니까 빛으로 빛 신호가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서 간다. 그래서 그 가이디드 미디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막 방사되는 게 있죠. 라디오 신호 같은 거. 그건 이제 우리가 후레쉬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 어떤 한 속에서 그 갇혀진 상태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우리가 unguided 미디어라고 그런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전부 다 가이드드 미디어가 되겠죠. 이건 이제 코엑셜, 여기서는 이제 그 커퍼 와이어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UTP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죠. 이게 실드가 돼 있으면은 STP가 되겠고, 언실드라면은 UTP가 돼 있어요. 언실디드 트위스트 페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카테고리 5, 여기도 이제 종류를 등급을 좀 나눠놨는데, 그건 이제 카테고리 5 그 전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카테고리 5가 되겠는데, 100mbps 속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속도가 이제 카테고리 6, 그런 이제 여기에 실드를 시켜가지고 10gbps까지도 이제 가능하게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5에 원래는 우리가 4개, 8개 선이 있는데 4개의 선만 가지고 100mbps 이더넷을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8개 선을 전부 써서 1gbps 이더넷을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피지컬 미디어의 또 다른 코엑션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선이 하나죠, 하나. 여기 있는 안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접지를 위한 그라운드, 이게 전기에서 그라운딩이라는 게 있는데, 전유 레벨을 0으로 하는 그라운딩. 그 다음에 원래 신호는 여기에 코엑시얼 케이블 두꺼운 스티크 라인이 있죠. 구리선, 열이 전달되고, 여기에 주파수 대역을 틀리게 해서 틀린 채널들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축 케이블. 보통 집에 RF 케이블 TV 볼 때 쓰는 그런 선들이 되겠어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주파수 대역 틀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양방향으로 또 보낼 수 있고 틀린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송을 보낼 수도 있겠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넓으니까 우리 차선을 생각했을 때 넓은 차선, 그게 이제 브로드밴드라고 그런다. 그것에 비해서 앞에 것은 이제 조금 내로밴드가 되겠죠. 거기서 내로밴드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많은 프리퀀시 채널들이 있다. 한 케이블에 한 채널당 100MHz 또는 뭐 수백 MHz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자, 파이버 옵틱 케이블은 비록 이게 머리카락 정도 굵기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가늘고 하지만 이건 빛으로 전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있겠고 또 빠른 속도의 밴드위스 또 폭이 큰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빠르고 밴드 측면에서는 넓은 그런 대역폭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게 순도가 좋을수록 과거에 이제 1970년대 초에 이제 코닝 에어라는 게 그림 만드는 회사에서 유리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것을 만들고 그 박물관에도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뉴욕주에 있는 거기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1971년 그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옵티컬 파이버를 여기서 순도가 그때는 좀 낮았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밴드위스 폭도 낮은 그런 것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테라비피스 급의 뭐 싱글 모드 파이버 또 멀티 모드 파이버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트랜스 어틀랜틱 대서양 횡단 또 트랜스 퍼시픽 태평양 횡단 이런 전 인터내셔널한 망을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지금도 이렇게 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공동 투자 통신회사들끼리 투자해서 그런 빠른 속도의 수요를 밴드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서 그 가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파이버 옵틱 케이블이 되겠어요. 자, 여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 중에 앞에서 많은 예를 봤지만 제일 빠른 속도가 되겠어요. 테라비페스급까지.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도 적죠. 여기서는 이제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는 전자파의 영향을 비시기 때문에 틀린 이제 주파수 대역이 이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여기 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소모도 적기 때문에 이제 리피터가 중간에 이제 그 신호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앰플리파이해서 재전송 다시 리피팅하고 리피팅하는 것들이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띄엄띄엄 이렇게 리피터를 설치해도 되니까 굉장히 가설하기도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파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다. 자, 피지컬 미디어는 또 이제 와이어리스 망도 그 와이어리스 라디오도 피지컬 매체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것도 우리가 와이파이 망을 사용했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무선 신호가 전송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그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TV 채널이라든가 또는 뭐 유성 또는 뭐 이런 FM 라디오 채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대역을 틀린 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피지컬 와이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주파수를 쓴다면은 동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한순간은 이쪽 방향, 한순간은 다른 방향에서 하프 듀플렉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틀린 주파수 대역을 쓰면 우리가 물론 그건 이제 풀 듀플렉스가 되겠어요.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하프 듀플렉스는 이제 가변 차선이 되겠어요. 한 시간대에는 이제 한쪽 방향, 또 다른 시간대에는 또 이렇게. 풀 듀플렉스는 우리가 동시에 이쪽 저쪽 양쪽으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통의 고속도로 이것은 양쪽 다 봤을 때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니까 풀 듀플렉스가 되겠어요. FULL 듀플렉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무선 신호니까 우리가 전파 신호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애물 특히 이제 쇠붙이라든가 금속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사파가
발생을 하니까 투과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반사, 파의 정도라든가 또는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고, 아무래도 통신 측면에서는 다른 앞에 가이디드 미디어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이런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매체가 되겠습니다. 비록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라디오 시그널, 이 피지컬 미디어, 와이어리스 라디오는 상당히 이렇게 노이즈하고 인터페런스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이 기술이죠. 자, 라디오 링크 타입을 보면은 와이파이 10부터 100mbps 또는 거리가 이제 수십 미터 정도. 와이드 에리어는 그것에 비하면 아까 이야기했처럼 5th 제너레이션, 4th 제너레이션, LTE 여기서 이제 수십 메가비피스로 수십 킬로미터, 10km 정도라든가, 또는 블루투스,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 하니까 케이블 대신 가까이 있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블루투스를 쓸 수 있겠고, 블루투스는 참고로 푸른 이빨인데 11, 2세기경에 해롤드 킹이라는 이쪽 북구 쪽에 톰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표준을 정하는 에릭슨,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표준을 정할 때 북구에 있는 회사들이 해가지고 그쪽에 유명한 왕, 그때 해롤드 킹이 이제 푸른 이빨인데 주로 이제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서 항상 이제 이빨이 파래가지고 푸른 이빨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왕의 그 업적을 이제 고려해서 이런 기술이 널리 이 왕이 그쪽 전화 통일을 그쪽 일대를 한 것처럼 이름을 블루투스라고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테레스트리얼 마이크로웨이브, 이건 이제 지상파 방송이 되겠죠. 지상파 이제 45MHz 채널, 우리가 방송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산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전달되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인데, 테레스트리얼 마이크로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는 이제 45MHz 정도까지, 새틀라이트는 아무래도 속도는 빠르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빠를 수는 없고, 되게 이제 새틀라이트 하면은 이제 정지 궤도의 유성이다 해가지고 지오스테이셔너리 옵티컬 오빗,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빗,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무궁화위성, 예를 들면 36,000km 상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36,000km 상공을 왕복을 이렇게 하면, 그때 한 번 갈 때 신호가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되면은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270ms 곱하기 2 하니까 0.54초, 거의 0.54초로 1초 좀 못 되지만은 그 절반 정도 되는 딜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타임 딜레이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데, 자기가 딜레이가 심각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의 기술로는 커버 못하는 어떤 산악 지역의 어떤 긴급한 서비스라든가 비상 서비스라든가 이것을 위한 어떤 작전, 미션을 위한 이런 거라든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것 외에는 또 다른 또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다유라든가